1393년 조선 건국 1년 33세의 한 남자가 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맏아들 진안대군 이방우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태조는 3일간 조회를 멈출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방우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 이후 더욱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조선 초기 기록에는 단지 일찍 죽었다, 술을 좋아해 병이 났다고만 적혀있던 인물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고려에 충절을 바친 의로운 신하로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방우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정말 아버지의 역성혁명을 반대한 고려의 충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희생된 비운의 왕자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야사와 정사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한 남자의 삶을 통해 여말선초 격동의 시대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방우는 1354년 훗날 조선을 건국할 이성계와 신의 왕후 한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척장자였고 정종과 태종 이방원의 친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방우는 향기로운 비라는 뜻으로 부모의 기대가 담긴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방우는 효자로 이름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극진히 섬겼고 형제들과도 우애가 두터웠다고 전해집니다. 성장하면서는 시와 글의 조예가 깊었으며 검약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고려 말 명문가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장인은 찬성사를 지낸 지훈이었는데 이는 변방무장 출신인 이성계 집안이 중앙정계 명문가와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이방우는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음서를 통해 관직에 나아갔으며 예판서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이성계의 5아들, 즉 한시 소생의 왕자들은 모두 아버지가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명문가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는 변방의 무장이었던 이성계가 중앙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훗날 새로운 왕조를 세울 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388년 고려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우왕과 채영이 주도한 요동정벌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성계가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와 정권을 장악한 이 사건은 고려 멸망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방우는 이때 무엇을 했을까요?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동생 이방과 그리고 이화상, 유용생, 최고시 천모가와 함께 우왕의 진영을 탈출해 아버지 이성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즉 위화도 회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입니다. 후대 야사에서는 이방우가 위화도 회군을 반대했다고 전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회군에 동조했고 그해 11월에는 밀측 부사로서 강혜백과 함께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조연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388년 시점에 이성계는 아직 고려의 중흥공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리한 요동정벌을 반대하고 나라를 바로잡은 충신으로 여겨졌지 왕조를 뒤엎을 역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조민수, 변한열, 정지 같은 인물들도 회군에 동조했고 심지어 이색과 정몽주 같은 온건파 사대부들도 협력했습니다. 이성계가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낸 것은 그 다음해인 1389년부터입니다. 따라서 1388년에 이방우가 회군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고려에 충성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 정계는 복잡한 권력 게임에 휩싸였습니다. 우왕이 폐위되고 그의 어린 아들 창왕이 즉위했습니다. 이때 이성계 세력과 이색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는 창왕의 즉위를 명나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함께 움직였습니다. 1388년 10월 이색이 하정사 자격으로 명나라의 사행을 떠났습니다. 조선 후기의 기록들은 이때 이색이 창왕의 입조, 즉 직접 명나라를 찾아가 황제를 아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색은 감국, 즉 명나라가 관리를 보내 고려를 감독해달라는 요청 정도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색이 출발한 지 불과 한 달 뒤인 11월 창왕의 친조를 요청하는 또 다른 사신단이 파견됩니다. 정사는 강혜백, 부사는 바로 이방우였습니다. 이것이 이방우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사행이 훗날 조선 건국 세력이 창왕의 왕위 정통성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우의 사신단은 1389년 3월 선거 없이 귀국했습니다. 명태조 홍무제는 창왕의 친조를 거부했습니다. 홍무제는 늙은 여우였습니다. 그는 이성계라는 권신이 우왕을 구금하고 어린 창왕을 세운 뒤
명나라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1389년 6월 세 번째 사신단이 명나라로 떠났습니다. 9월에 돌아온 사신 유승수는 홍무제의 답을 전했는데 고려사에는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무제가 창왕의 친조를 거부한 이유가 왕씨가 피살되고 이성, 즉 신씨가 왕씨를 사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창비왕설, 우왕과 창왕이 왕씨가 아니라 신돈의 후손이라는 주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나라의 공식 기록인 명사와 명태조실록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조선 건국 세력이 창왕을 폐위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명나라 예부의 자문까지 왜곡한 것입니다. 이 왜곡 작업은 세종대에 이르러 완성되었습니다. 용비어 첨가, 태조실록 중보편찬, 고려사 편찬이 연이어 이루어지며 이색이 창왕의 친조를 요청했다는 거짓 기록이 삽입되었습니다. 이색의 사행에 서장관으로 참여했던 이방원은 나이도 어렸고 책임 있는 지위도 아니었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왕의 친조를 정식으로 요청한 사신단의 2인자였던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명나라가 친조를 거부한 사실을 창왕이 왕씨가 아니라는 근거로 삼은 상황에서 이방원은 창왕의 왕위 정통성을 인정받으려 애쓴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방우가 공양왕 시기부터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 결정적 이유입니다. 아버지 이성계의 뜻에 따라 충실히 사신 역할을 수행했을 뿐인데 정세가 바뀌면서 정치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방우의 혼맥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인 지우는 조선 건국에 저항한 고려 보수파의 핵심 인물이었고 사위 이숙묘는 이색의 손자였습니다. 서자 이덕근의 아내는 정양군 왕후의 딸로 공양왕의 조카딸이었습니다. 이방우는 고려구 세력과 깊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공양왕 즉위를 기점으로 이방우의 공식 활동 기록이 사라지고 대신 동생 이방가가 지혜부윤, 판밀직 사사, 삼사오사를 거치며 아버지를 보좌하는 핵심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1392년 7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왕이 되었고 이방우는 진안군에 봉해졌습니다. 건국 직후 이방우는 맏아들로서 4대 선조의 제사를 지내고 신주를 효사관에 안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장자로서의 예우였지만 동시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실권은 동생 이방가에게 넘어갔고 후계 구도에서는 이미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방우가 조선 건국 직후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태조는 1392년 건국 직후 역설적이게도 왕자들과 종친 핵심 공신들에게 절제사직을 나눠주고 군사를 분배했습니다. 고려권신 시절에는 자신의 사병만 남기고 다른 사병을 협파했던 그가 정작 왕이 된 뒤에는 친위 세력에게 사병을 나눠준 것입니다. 고려 수호파의 반발과 지방 세력의 도전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방우도 이때 군사를 배분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조선 건국에 반대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끌던 군사는 많지 않았고 그가 죽은 뒤 아들 이복근이 아닌 사촌 이조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는 이방우의 위상이 마디로서 인정은 받되 그 영향력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방우는 술을 좋아해 날마다 마시는 것으로 이를 삼았다고 전해집니다. 1393년 소주를 마시고 병이 나서 3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자 태조는 3일간 조회를 멈췄고 시호 경료를 내렸습니다. 조선 초기 기록에서 이방우는 그저 일찍 죽었다, 술을 좋아하다 병이 났다고만 기록된 인물이었습니다. 성종대에 편찬된 동문선에 실린 환왕 신도비명과 신의 왕후 신도비명에서도 이방우는 일찍 죽었다고만 언급됩니다. 신증동국이어 지승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방우의 이미지가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는 고려의 충신 아버지의 역성혁명을 반대하고 철원보계산으로 들어가 은거한 의로운 인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것이 청해백집입니다. 개국공신 이질안의 후손들이 인조 9년 1631년에 발간했다는 이 책에는 이방우가 위화도 회군 때부터 아버지에 반대했고 조선 건국 후 은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해백집의 신빙성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청해백집의 원본이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용은 오직 진안대군파 족보의 인용문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둘째, 이질안은 여진족 출신 무장으로 학문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의 글을 보존하고 모아줄 문우나 제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글이 임진왜란 같은 난리를 거치며 200년 넘게 보존되어 문집을 꾸릴 정도였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청해백집에 인용된 내용 자체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위화도 회군 당시 이방우와 이방원이 개성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방원이 담을 넘어 탈출해 위화도로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방원과 이지란 모두 이성계 곁에 있었습니다. 넷째, 태조를 태조광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대한제국 성립 이후 태조를 황제로 추증하면서 붙은 시호입니다. 만약 이것이 원본 그대로라면 청해백집은 이지란이 쓴 것이 아니라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위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방우를 고려 충신으로 미화하는 경향이 강해진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후손들의 욕심입니다. 조상을 고려의 충신으로 만들면 그 후손들의 명예와 지위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조교는 조선 개국공신 2등에 책록되어 세종 때까지 살면서 성실히 봉직한 인물인데 조선 중기부터 갑자기 고려 충신으로 왜곡되기 시작해 숙종 때는 사당까지 세워졌습니다. 둘째, 왕권의 필요입니다. 특히 정조는 진안대군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진안대군의 무덤을 정비하고 비석을 세웠으며 묘비명도 직접 썼습니다. 이는 군주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신하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단종과 사육신을 복권했고 영조는 두문동 72연을 띄웠으며 정조는 심지어 장릉 배식단에 일개 문혁까지 올렸습니다. 어리거나 기반에 문제가 있는 후계자를 둔 왕들이 무조건적 충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방우는 완벽한 소재였습니다. 아버지가 왕조를 세웠지만 그것도 다음 왕위가 약속된 장남이 왕위를 거부하고 멸망한 왕조에 충절을 다했다는 극적인 이야기. 이보다 더 좋은 충성의 교과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방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사 기록을 종합해보면 이방우는 고려의 충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화도 회군에 적극 가담했고 창왕의 즉위를 명나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사신으로 활동했으며 조선 건국 후에는 4대 선조의 제사를 주관하고 사병까지 거느렸습니다. 그가 권력에서 밀려난 것은 고려에 대한 충절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창왕 조연 사신단의 인자였다는 이력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세력이 우창비 왕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방우는 왕씨가 아닌 신씨의 왕위를 인정받으려 했던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고려구 세력과의 혼맥이 문제였습니다. 장인 지훈, 사위 이숙며 며느리의 친정까지 이방우는 조선 건국에 저항한 고려 보수파와 깊게 얽혀 있었습니다. 셋째, 신의 왕후 한시 소생의 5 왕자가 모두 고려 명문가와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도 한계였습니다. 태조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중종 강씨 후일의 신덕 왕후의 소생인 이방석에게 향했습니다. 이방우가 술로 세월을 보낸 것은 고려에 대한 충심 때문이 아니라 마지로서 인정은 받으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후계 구도에서도 실권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울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학자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방우가 고려 충신이라는 것은 과장이지만 그가 스스로 왕위 계승을 거부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방우는 척장자로서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라 해도 척장자 계승은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이방원이 바로 즉위하지 않고 정종이라는 완충 단계를 거친 것도 서열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방우가 정말 왕위를 원했다면 무언가 시도했을 법한데 기록을 보면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동생 이방가는 정도전에게 견제받을 정도로 활발히 활동했는데 이방우는 조용했습니다. 셋째, 이방우 사후 그의 군사가 아들이 아닌 사촌에게 넘어간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만약 이방우가 순순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배제된 것이라면 그의 아들에게 군사를 물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넷째, 이방우의 친동생들, 특히 이방가는 형이 후계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가를 왕으로 추대한 것은 적장자 원칙이 여전히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방우가 어떤 이유에서든 스스로 정치적 활동을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려에 대한 충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역성혁명에 대한 거부감이나 정치에 대한 환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영은 이성계 집안의 은인이었고 정몽주는 이성계와 절친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우와도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소 친하던 어른들을 모두 제거하면서까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며 이방우가 환멸을 느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방우의 이야기는 역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동시대의 기록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방우는 조선 초기 기록에서는 단지 일찍 죽은 인물로만 나오다가 수백 년 뒤 조선 후기 기록에서 갑자기 고려 충신으로 변모합니다.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울까요? 둘째, 역사는 종종 정치적 필요에 의해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조선 건국 세력은 창왕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 명나라의 공식 외교 문서까지 왜곡했고, 조선 후기의 왕들은 무조건적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방우를 고려 충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극적인 이야기일수록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새 왕조를 세웠는데 장남이 그것을 거부하고 고려에 충절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극적이고 감동적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넷째, 야사와 정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해백집처럼 원본도 없고 내용도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날 이방우의 후손은 약 1만 5천 명에 이릅니다. 전주 이씨 진안대군파는 그들의 조상을 자랑스러워하며 대부분 고려 충신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대 대중문화에서도 이방우는 여전히 고려 충신으로 그려집니다. 1996년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배우 임정아가 연기한 이방우는 처음부터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는 인물이었고 조선 건국 후 함경도 산으로 응거했습니다. 2014년 드라마 정도전의 이방우는 고려에 대한 무한 사랑을 드러내며 역성혁명을 도모하는 정도전에게 달려들고 정몽주를 죽이려는 이방원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2015년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는 역성혁명을 역적모의라고 칭하며 반대하는데 흥미롭게도 그 이유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원나라와 고려를 번갈아 배신해온 역사를 자신에 대해서 끝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변화의 조짐도 보입니다. 2019년 드라마 나의 나라에서는 이방우에 대해 단지 술병이 있다고만 언급했고 2021년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는 처음으로 고려 충신이 아닌 왕이 경쟁에서 밀려 좌절하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이는 학계의 연구 성과가 서서히 대중문화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방우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고려의 충신도 조선 건국의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한 명의 비극적 인물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척장자로 태어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된 듯 했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서서히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충실히 사신 역할을 수행했지만 정세가 바뀌면서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마디로서 예우는 받았지만 실권은 없었고 후계 구도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저항할 수도 없었고 정치적으로 역전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술뿐이었습니다. 날마다 술을 마시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을 이방우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는 고려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술을 마셨을 것입니다. 1393년 3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자신의 운명에 대한 한탄? 아니면 이제야 모든 것에서 해방된다는 안도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남긴 시호 경요가 그의 삶을 요약해줍니다. 공경하고 효도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방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성계와 이방원, 정도전으로 이어지는 조선 건국 세력이 승자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썼습니다. 이방우는 그 과정에서 불편한 존재였기에 조선 초기에는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 왕권이 약해지고 신하들의 충성이 필요해지자 이방우는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의 충신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말입니다. 역사는 또다시 정치적 필요에 의해 재구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다 객관적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 사료를 교차 검증하고 정치적 의도를 걸러내고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방우는 아마도 자신이 고려의 충신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시대를 성실하게 살다가 불운하게 권력 투쟁의 희생자가 된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말선초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던 그 격동의 시대에는 수많은 이방우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져간 사람들. 그들 각자에게는 나름의 선택과 고민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현재를 더 깊이 성찰하고 미래를 더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우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무엇인가? 역사적 진실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가? 진안대군 이방우. 조선을 세운 태조의 장남이면서도 왕이 될 수 없었던 남자. 고려의 충신으로 추앙받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희생양이었던 남자. 그의 이야기는 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역사의 진실은 때로 야사의 낭만보다 덜 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 속에는 한 인간의 진짜 삶이 담겨 있고 시대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방우를 고려의 충신이라는 신화에서 해방시켜 그가 실제로 살았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그에 대한 진정한 예우가 아닐까요? 1393년 3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방우. 그의 무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정조가 정비하고 비석을 세운 그 무덤에서 이방우는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더 이상 고려의 충신도 조선의 왕자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이방우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